달달했던 안구 커플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결혼 3년 차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파경 위기 폭로전의 모든 것. 지금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공개합니다. 세기의 부부로 불리던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2달 만인데요. 네. 지난 18일 비주얼 커플로 화제가 됐던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파경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이 안구 커플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구혜선 씨의 SNS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18일 새벽이죠. 구혜선 씨가 SNS에 사랑의 구혜선이라고 적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달콤한 사진과 달리 내용 아주 충격적인 폭로글이었습니다. 바로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상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의 그 사랑이 네. 정말 굉장히 알콩달콩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소식 듣고 굉장히 뜬금없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먼저 얼짱 출신 배우 구혜선 씨, 그리고 모델 출신 배우 안재현 씨가 2015년 4월에 K채널 드라마죠. 블러드라는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서 3살 연상연하 커플이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을 굉장히 잘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대중이 굉장히 기뻐하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후에 2016년 5월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올해로 3년이 간 넘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워낙 비주얼이 출중하다 보니까 이제 안구가 정화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안구 커플로 불렀었거든요. 사실은 안재현 씨하고 저하고 영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패션왕. 예, 예. 이게 이제 안재현 씨가 데뷔 때 이제 했던 영화였는데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저는 막 이렇게 스타 되고 싶진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가정 빨리 뭐 이쁜 사람 만나면 저는 장가도 일찍 가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안재현 씨가 그 자동차 트렁크에 꽃을 가득 싣고 프로포즈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사랑꾼 이미지가 정말 뇌리에 박혔었는데 네. 이쁘다. 잘 나와? 동영상 찍어? 근데 이제 안재현 씨가 프로포즈를 할 때 준비했던 꽃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보통은 뭐 좀 화려한 장미나 튤립 같은 거로 좀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데 당시에 냉이꽃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냉이꽃이요? 네. 요리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냉이를 많이 써봤지만 냉이꽃을 본 적은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긴 꽃이요? 특별한 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꽃말이 되게 예뻐요. 이 냉이꽃 꽃말이 봄 색시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혜선 씨가 이제 굉장히 백옥 같잖아요. 근데 이 5월의 신부인 구혜선 씨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꽃이었던 거죠. 문장의 앞을 보세요.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렇게 폭로성으로 못하죠.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둘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아물 수 있는데 남편은 이미 대중들이 볼 때는 권태기로 인해서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구혜선 씨가 어떤 의도로 글을 올린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그 구혜선 사랑해라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네. 글귀가 이건 본인이 스스로 본인한테 사랑해라고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안재현 씨가 저는 안재현 씨, 구혜선 사랑이라고 예전에 썼던 거를 보관해놨다가 편지 같은 거 보관해놨다가 예전에 이랬던 네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변심을 하냐. 있느냐 하면서 찍어서 올린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해석이 좀 다르죠. 뭐야, 난 남자야? 변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재현 씨를 비난하는 거죠. 아, 비난하는 이랬던 거예요? 네가 변심했어. 왜냐면 그 글의 포인트가 변심이었잖아요. 보면 권태기로 변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제 쳤을 때 주로 저는 이제 보게 된 게 변심이에요. 이 변심이 정말
자기 상대방을 이렇게 외도를 했다든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말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제 지인들은 저한테 이거 기사나 SNS를 보고서 문자가 와가지고는 구혜선 그거 봤어? 이러면서 안재현 뭐 변했지? 바람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안재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안재현이 뭔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SNS에 올린 글 내용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좀 추측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안지현 씨에게 있다는 건가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어떤 좀 자기 방어적인 이유에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이 어떤 증거나 명확하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맨 처음 이게 하드부터 던졌을 때는 남보다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생각하죠. 수도 있을 건데 분명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드는 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뭔가 급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났었어요. 아니면 거꾸로 뭐 잡고 싶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를 유지하고 싶은 유지하고 거는 싶으면 그건 그런 아닌 거를 것 올리진 같아요. 않았을 왜냐하면 나도 만약에 지금 제가 남편이 만약에 나랑 권태기예요. 저희도 10년 차 커플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할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은. 그런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계가 딱 부딪히면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안타깝게도 구혜선 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안재현 씨의 권태기 때문이라는 건데 혹시 두 부부 사이의 권태기 징후가 드러난 적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구혜선 씨가 마포의 한 갤러리에서요. 네가 없는 세상 나에겐 정막이라는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별 얘기를 잘 안 해요. 다들 오늘 제가 뭘 하는지도 얘기 안 하고 나와서요. 잘 모르고 있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일인데 이런 공식 행사를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6월달에 네. 다투고 아침에 다투고 나온 거야. 근데 자기 전시회 오라고는 자존심 상해 못하는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남편한테 보라고. 일부러.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구혜선 씨가 그 단편 영화 시사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장에 기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안재현 씨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의 스케줄을 다 미루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나하나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장미꽃 있죠. 이걸 20송이를 들고 와서 현장에 온 취재진에게 주고 갔었어요. 우리 부인 잘 부탁한다고. 그 현장에 와서 응원까지 하고 지켜보고 집에 갔었던 사람인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구혜선 씨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부인 입에서 직접 나오게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뭔데?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기자들은 워낙 또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해왔잖아요.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이 정도 온도차가 날 때는 뭔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소름이 돋는 게 있어요. 뭐죠? 사실 저 강식당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죠. 신서유기에서는 이제 군인 바라기로 굉장히 사랑꾼이었단 말이에요. 군이 구혜선 씨. 얘기도 많이 했고 뭐 분량도 많았는데 강식당에서는 구혜선 씨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강식당이 5월 초에 촬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올해 5월 초? 네네. 구혜선 씨. 그때부터 이미 권태기였다. 근데 저는 약간 추출하는 어거지 같아요. 둘 다 봤는데 사실은 신서유기는 이렇게 잡담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의 느낌이 강한다면 강식당은 요리하고 뭐 준비하고 서빙하고 이런 하긴 말할 잡담 시간도 엄청 많이 해요. 요리하고. 아니 근데 안 보셨네. 아니. 없는데. 저도 신서유기를 봤지만 팀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소재가 주위 사람들도 만약에 구혜선 씨 맨날 놀렸거든요. 잡지 화보 갖고 다니니까 여행 갈 때마다 야 또 시작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건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었구나. 일부러 조심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 권태기 징후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구혜선 씨가 자신이 낸 소설책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남편 안재현 씨를 언급을 합니다. 이때 질문이 이런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혜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는 저를 아주 잠깐 사랑했던 것 같다.
요즘엔 나만 사랑은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진짜?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설이 이제 제기가 근데 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네네. 제가 읽어도 같은 여자로서 뭔가 약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사실 이런 발언은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네, 현장을 다녀온 후배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혜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웃으면서 그냥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무표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태기는 오래 뭐 결혼 생활이 있다 해서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식장에 들어갈 때 권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당신 아버지 권태기를 알고 싶지 않아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권태기가 오셨대요. 식장에 입장할 때부터 권태기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이상한 건 구혜선 씨가 SNS에 그 글을 폭로한 날이 네. 공교롭게도 S채널 미우새 방송 날이었어요. 미우새에 구혜선 씨가 출연을 했는데 근데 왜 그걸 촬영을 다 했고 그때만 해도 그럼 사이가 좋았고 불과 며칠 사이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조금 사이가 틀어진 건가?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안 같아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은데 급격히 뭔가가 그 2주 안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됐던 뭔가 감정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녹화를 한 지 2주 있다가 방송이 나간 건데 그러면 물론 뭐 보름 만에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 녹화 당일 때도 물론 조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머니들이 나온 자리고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 또 달달한 결혼 생활 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대화 같은 것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 해당 채널 제작진들이 이거 걷어내느라고 꽤 고생을 많이 그래요. 했다고 예. 했습니다. 아침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 내에서는 혹은 뭐 스튜디오 내에서는 굉장히 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겠죠. 대화를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거를 믿고 봐라 저 남편이 얼마나 잘하느냐 저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가죠? 왜냐면 아무리 화면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도 바로 며칠 후에 이혼할 사람 혹은 뭐 헤어질 이미 정이 다 떨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연기들을 한다는 거니까 우린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좀 시달리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요즘 바가지 긁어요? 저희야말로 진짜 꿀이 뚝뚝 네, 아무래도 이혼을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이 두 사람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틀어진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구혜선 씨의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건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혜선 씨가 안지현 씨와 나눈 문자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안지현 씨가 그 언론에 알릴 글, 그러니까 언론에 올릴 글 이제 신서유기 측이랑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구혜선 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구혜선 씨는 신서유기보다 내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결혼할 때 설득을 했었던 것처럼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내 부모님을 설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재현 씨가 일은 일대로 진행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굉장히 분노를 해요. 괘씸하다라면서 일이 내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혼하면서 부모님한테 저희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인사가 와서 근데 설득하고. 이게 이면적인 느낌이죠. 그게 뭐냐면 네가 설득해. 난 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네가 설득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안 하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돌려서 약간 그렇게 돌려서 하기도 얘기하는 하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설득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시간 버는 구혜선 거. 씨가 원하는 거는 결혼할 때처럼 초심처럼 그 정도의 정성과 성의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혼설이 터지자마자 실검 1위를 그때 차지했던 게 두 인물이 아니라 바로 소속사 대표가 실검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그 속사정을 보면요. 일단 구혜선 씨의 SNS를 보면은 그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당신이 대표님한테 당신과 대표님이 나에 대해서 메시지 안 좋은 얘기를 나눈 것을 읽었다. 이로 인해서 부부와 회사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다라고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여줬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굳이 SNS 통해서 공론화된 구혜선 씨의 잘못을 짚었다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안재현 씨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내 역시 그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배우이자 아티스트예요. 근데 그 사람 욕을 이렇게 했다는 거를 구혜선 씨가 직접 봤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까지 한테 갔다는 건 그 대표님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게 옮겨가서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대화 안에 대표님이라는 게 거론됐으니까 현 소속사 대표의 이름이 검색어에 뜬 거지 이 대표가 그 소속사 대표라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느 대표인지 모르겠다. 이 소속사 측에서는 그 대표라는 게 물론 저 소속사 대표님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입장이 어떤가요? 네, 일단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러합니다.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 신뢰가 회사와 깨졌기 때문에 나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게 조속히 뭔가 이 전속 계약이 종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입장이 담긴 그 변호사의 보도 자료를 일단 낸 상황이고요. 근데 왜 네이버 같은 데다가 그 HB 엔터 치면은 아직도 거기 사진에 아티스트 사진에 구혜선 씨가 뜨긴 뜹니다. 그 H엔터가 이제 안재현 씨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 된 반면에 이제 구혜선 씨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혜선 씨가 소속사에 대한 믿음이 정말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소식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참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혼설이 나오고 나서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요. 네, 두 사람의 그 신혼생활 이야기를 담은 신혼일기 이거 참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막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하는 행동들을 안재현 씨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구혜선 씨가 먼저 첫 키스 그리고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라고 이게 또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도권은 구혜선 씨가 갖고 있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남편이 주도권, 아내가 주도권, 저는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잘하면 같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개념을 하면 되고 남편이 잘하고 모든 걸 잘해주면 저는 그냥 행복하면 좋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정말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아내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이 내가 옆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2016년 5월에 결혼을 하고 이 신혼일기라는 프로그램은 2017년 2월에 방송이 됐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신혼이라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삐덕삐덕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촬영을 한 거라 아무래도 그 방송분에서 두 사람의 갈등도 어느 정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쓰라고 만들어놓은 집 안에 카메라가 아예 달려있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두 사람이 무언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쪽에서 하라라는 뜻으로 만들어놨는데 두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싸워야 할 시간이 생기면 두 사람이 2016년 5월에 결혼을 하고 이 신혼일기라는 프로그램은 2017년 2월에 방송이 됐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신혼이라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삐덕삐덕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촬영을 한 거라 아무래도 그 방송분에서 두 사람의 갈등도 어느 정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쓰라고 만들어놓은 집 안에 카메라가 아예 달려있지 않은 방 하나가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두 사람이 무언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쪽에서 하라라는 뜻으로 만들어놨는데 두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실제로 싸워야 할 시간이 생기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장 길었을 때 6시간 정도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나왔다. 촬영을 하다가요? 한 방에서. 네, 관찰 예능이다 보니 그 집안 곳곳에 전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유일하게 있지 않은 방 그곳에서 둘이서 막 싸우고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찰 예능도 여러분들 24시간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카메라가 24시간을 돌으면서 그걸 다 녹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배터리 갈아야죠. 그러니까 녹화 큐 들어가면 최장 한 10시간? 그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근데 또 뭐 이동해서 찍거나 아니면 그날 촬영을 종료하거나 그러지 저렇게 6시간을 촬영하다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건 예. 흔치 않은 일이죠. 네, 그렇잖아요. 안지현 씨가 개인 SNS에 직접 장문에 심경을 밝혔다고 해요. 저희가 입장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지현 씨의 입장문이죠. 네. 안재훈 씨는 이제 소속사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본인 직접 입장문을 발표해서 또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안재현입니다.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고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요구 상황에서 대출도 받아야 했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의 반박글이 곧바로 1시간 만에 올라왔죠.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고요. 가사 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 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달라고 말했던 건 별거 중에 아닐 때부터도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 거라면 나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혼해주면 용인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혼 소송의 핵심은 이제 돈인데 아마 이 경우에도 뭐 결국 이제 핵심이 이제 돈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예식을 안 올리는 대신에 그 돈으로 좋은 곳에 기부를 했죠. 근데 그게 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 것이었나요? 그랬겠죠. 네. 아무래도 결혼을 기념해서 낸 기부인데 맞아요. 이 결혼이 깨졌기 깨졌으니까. 때문에 내가 이 기부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목숨 다시 돌려달라. 근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가 처음 보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돈이 궁해서라기보다는 네.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나는 다 돌려받고 싶다? 내 몫은 다 확실하게 받고 정말 싶다.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강한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안재현 씨가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라는 사실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혜선 씨 입장에서는 더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너에게 줬었던 내가 너한테 썼던 것까지는 내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의 노동비를 사실 구혜선 씨가 어떤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달라기보다는 정말 단 하루도 부부의 느낌이 아닌 그냥 내가 그냥 가사 노동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걸 달라. 오히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의미 부여를 안 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파트 같은데 왜냐면 제일 처음에 공개했던 문자의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 문단의 마무리도 잔금 꼭 입금해주기라고 그 본인의 어떤 의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잔금의 규모라든지 뭐 진짜 그 용인집의 잔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것이 구혜선 씨가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구혜선 씨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기자님들? 구혜선 씨의 활동이 결혼 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안재현 씨의 활동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구혜선 씨는 또 근데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게 직접적인 본인의 순수 연예 활동에서 창출하는 수익과 비교했을 땐 크지가 않았거든요. 네. 배우 이외 직업들에서는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시를 하려면은 대관을 해야 되죠. 단편 영화를 만들려면 본인이 감독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돈을 써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을 것이고 구혜선 씨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잔디로 잘 나갔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뭐 규모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하죠. 네.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일당 3만 원씩 뭐 예를 들면 1년이면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럼 3년 해봐야 3천만 원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마 그거를 충분히 축적할 만한 연애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몇 천만 원 되는 돈 혹은 뭐 용인집도 뭐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용인집의 그 가격이 대지가 아주 넓은 집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뭐 이게 혹시 이 안재현 씨가 예를 들어 처음 연애했던 걸 이만큼 해주니까 아 그러면 네가 더 힘들게 나는 최대한 한번 땡겨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괴롭히려는 의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게 약간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왜 이혼 합의금은 구혜선 씨가 정하신 건가요? 안재현 씨는요, 그냥 다 요구하는 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무슨 유책 배우자 상황이 됐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또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안재현 씨는 지금 드라마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능 프로그램도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야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시끄러워지면 이런 활동 자체가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혜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빨리 이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치 중 문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습니다. 자제하라 충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술 취해서 여자랑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불륜의 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황. 지금 네,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글을 볼 때 만약에 직접적인 외도나 바람이 포착이 됐으면요. 네. 이 폭로성 글 안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결국은 분노가 정말로 여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지 그 과정에서 뭔가 딱 손에 잡히는 뭐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안재현 씨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결국은 안재현 씨가 본인의 이름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도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혜선 씨도 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 한 얘기가 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다. 내가 이제 부인이잖아요. 남편이 내가 보는 데서 다른 여자랑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게 뭐 사랑의 대가 아니어도 재밌게 통화를 하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회사 대표님일 수도 있고 일적으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냥 비즈니스에 관련되면 뭐 옆에서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 무슨 잡담을 하면서 누군가와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구혜선 씨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김가연 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일부분, 그러니까 조각의 한 퍼즐 같은 부분만 딱 던져놓고 마치 전체의 그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문 여성들과의 통화 역시 그런 뉘앙스로 풍기고 있잖아요. 근데 안재현 씨가 술에 취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안재현 씨가 저렇게 구혜선 씨가 느꼈을 때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취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술 취해서 여자들하고 낄낄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안재현 씨 입장에서는 만약 했다면. 네, 만약 했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는 거 싫다. 난 이 말 안 들을 거야.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8월 9일 밤 그녀는 별거 중 제가 혼자 지내던 오피스텔에 찾아와 수희 아저씨께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후 스페어 키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무단 침입이 아니라 와이프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제 휴대폰을 뒤지며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오피스텔은 별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제 허락함에 얻은 공간이었으니 제게도 저것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의견이 갈리네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 주장이라면 뭐 들어가도 되는 공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아니라
허락을 했다는 표현을 허락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연기 연습하는 뭐 작업실처럼 내가 하고 싶다 집중하고 싶으니까 했지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신의 별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별도의 공간이 안재현 씨는 그 집을 나와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제 구혜선 씨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뭐 체크하고 싶으니까 그냥 예고 없이 온 거였겠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근데 전화기를 동의하지 않고 이게 보는 거는 저도 다른 프로에서 배웠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맞아요. 이건 이혼 사유예요. 네. 아무리 이거는- 부부래도 이거는 네네네. 맞아요. 네. 사실 저 녹취 부분에 대해서 좀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혜선 씨가 오죽하면 녹취를 했을까 이런 좀 의견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것도 특정한 정황일 뿐이지 뭐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왜 구혜선 씨가 녹취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부분이 녹음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다면은 지금 구혜선 씨가 올린 어떤 이런 글들의 행태로 볼 때 이미 그 내용에 나와 대해서 있어야죠. 공개를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공개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런 녹취록에는 별 어떤 영향가 있는. 네, 영향가 있는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죠.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상처를 분명 받고 있을 와이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 노래 불러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고 섹시하지 않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세네요. 네, 이거는 좀 네. 아, 이거는 뭐 네, 좀 세네요. 사실 뭐 여자로서의 예. 좀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는 말이긴 부부끼리도 하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남이 되면 더 무섭대잖아요. 앞에까지는 사실은 뭐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걸로 이혼 사유가 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면 여기 뒤에 부분은 어떤 수치심이죠. 같은 진짜. 여성들에게 어떤 이렇게 굉장히 성적 가슴에 수치심이. 어떤 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뭐 단어와 성적 문장이죠. 수치심보다도 여자로서 너한테 매력이 없어서 넌 나한테 더 이상 여자가 아니야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저 말은. 그렇죠. 그 영화 행복이라고 있어요. 황정민 씨랑 임수정 씨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하다가 아픈 임수정 씨를 보면서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너 밥 천천히 먹는 것도 보기 싫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가슴에 콱콱 박히는 그런 거거든요. 옆에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상 자체가 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요. 그런 일상을 뛰어넘어서 그냥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정말로 저 얘기를 안재현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혜선 씨가 저 정도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런 게 있었다면 저 부분은 안재현 씨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재현 씨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타격을 넘어서서 그 여성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 글 때문에 정말 지금 댓글도 지금 조금 정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서로 되게 상처를 주는 글들인데 그 글을 보는 저희들도 상처를 받을 정도니까요. 안재현 씨가 저거는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저 구혜선 씨가 저렇게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역시도 저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내용들 보면 되게 충격적이죠. 네.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네. 근데 그들께 물어보면요.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중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연예인들이 저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이혼 과정에서는 잘잘못을 조금만 더 가리는 거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치부를 굉장히 크게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다음 행보를 생각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저 두 분이 정말로 완벽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을수록 사실 안재현 씨보다 구혜선 씨가 더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게 구혜선 씨가 너무 지금 너 죽고 나 죽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너도 내가 끌어내릴 건데 내가 바닥을 찍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너만 끌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마치 대중 입장에선 느껴져서 사실은 너무 이제 구혜선 씨가 사실 여기서 배우 생활을 접을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대중에게 공개할 게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혼에 대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법원에다가 차라리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에게 그 언론에 그냥 호소하지 말고. 사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저희가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더 많은 입장 표명이 두 분한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아무쪼록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국가대표 선수 이상화 씨와 한참 공개 열애 중인 네. 강남 씨가 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정말 화제가 됐죠. 네, 강남 씨는 힙합 그룹 MIB 멤버인데요. 일본에서 록밴드 메인 보컬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강남 씨가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된 거는 M채널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굉장히 막 특유의 그 친화력과 아주 귀여운 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강남 씨는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고요. 네. 아버지가 일본 분인데 거의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꽤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집이 용산인데 용산. 이름이 왜 강남이죠? 강남. 강북 아닙니까? 그렇지. 용산이면 드래곤 마운틴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산 아닙니까? 예. 강산. 원래 이름은 야스오라고 합니다. 야스오를 이제 한국식으로 읽으면 강남이 돼서 강남을 했는데 또 강남이 이 서울의 노른자 아닙니까? 그죠? 노른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또 강남을 지었다고 합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름처럼 연예계에서 그 노른자가 되기 위해서 일본 국적을 버리고 귀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미 가족들하고는 상의를 마쳤다고요. 네, 지난해 말부터 고민을 해왔으니까 가족들과는 이미 이야기를 끝낸 상태고요. 이게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 구비를 해서 이번 달 안에 정식으로 귀화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또 사람들이 강남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근데 개명 신청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국적을 바꾼다는 건 더 신중한 건데 전 한 가지 걱정이 이게 한국 국적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지 않나요?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 한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역사 시험까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근데 강남 씨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과는 아닌데 이걸 통과할 수 있을지 의지는 좋으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형으로서 좀 걱정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강남 씨가 굉장히 귀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일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할 때 이 시기를 좀 미룰 수도 있을 텐데 강남 씨가 이렇게 소신 있게 밀어붙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본인이거나 또 일본 출신 교포들의 활동, TV 노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강남 씨 같은 경우는 꾸준히 활동을 하는 편인데 그만큼 본인이 친한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귀화까지 신청을 하니까 향후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서는 탄탄대로로 걸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해왔었잖아요. 공개열의 상대인 이상화 씨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사이라면 귀화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상화
이성화 씨와 사귈 때쯤에 최측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결혼하고 싶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 강남 씨가 좀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느낌이구나라는 걸 그때 받았는데요. 그 금메달리스트의 남편이 일본인이라는 것이 뭐 물론 지금의 분위기도 있지만 언젠간 살다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논란에 대해서 그 예비 아내가 맞을 수 있는 이런 그 비난과 질타에 대해서 자기 선에서 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되게 괜찮네,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예비 아내가 됐네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아우 사랑꾼이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데자뷰?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사람을 뭐 정말 괜찮은 이런 그 예단 자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어쩌다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뭐 그 S채널 정글의 법칙에서 만났다. 거기서 사랑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태진아 씨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이 싹이 터졌어요. 뭐 태진아 씨가 강남 씨를 양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강남 씨는 태진아 씨를 부를 정도예요. 근데 정말 두 분이 두 사람이 그 트로트 앨범을 내면서 정말 뭐 행사장을 다 누볐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으로 양아버지가 한 건 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씨가 태진아 씨에게 정글의 법칙에서 만난 친구가 있다. 이상하 씨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태진아 씨가 딱 두 사람을 보고 촉이 온 거죠. 둘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역술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궁합을 물어봐요. 그 궁합이 아주 엿 같은 궁합이었습니다. 엿 같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풍무소 씨고 다 엿 같은 궁합입니다. 예. 여러분들 말을 역같이 하시네요. 여러분들 엿 같은 궁합이란 뭐냐? 네. 엿처럼 즐겨서 서로 간에 질척거리는 궁합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 엮이면 끊어지지가 않는 그런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렇죠. 찰떡. 이게 딱 정답입니다. 똑같은 궁합이라고 해서 말해요? 이 역술인 말 그대로 엿 같은 궁합이다라고 해준 겁니다. 예. 이때까지는 그냥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궁합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엿 같은 궁합. 그리고 나서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태진아 씨가 그 궁합을 보고. 근데 아무 사이도 아닌데 태진아 씨한테 굳이 불러서 소개시켜주진 않았겠죠. 강남 씨가 어느 정도는. 워낙 그 친분이 있어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도 형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막 친구해서 막 소개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친화력이. 태진아 선배가 이태원에 식당도 하세요, 레스토랑도. 그래서 강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다 이제 그 식당으로 가서 밥도 먹고 아빠 이제 양아버지 소개도 하고. 태진아 씨가 또 거기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인연이 됐을 거예요. 강남 씨의 귀화 소식을 들은 남자들은 이상하 씨와의 결혼설보다는 더 관심을 가는 게 군대 문제예요. 강남 씨가 87년생이래요. 올해 나이가 32살이니까 사실 내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역이나 아니면 뭐 사회복무원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직접 전투병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병역법에 따라서 만 40세 되기까지 한 7, 8년 요 정도는 민방위훈련은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됩니다. 강남 씨 기사에 댓글에 병무청이 강남 씨가 원하면 자원 입대가 가능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병무청이? 네. 거짓말.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저 봤거든요. 병무청이 댓글을 근데 달았다고? 실제로 그게 댓글이었는지 병무청의 입장을 누가 대변을 댓글로 달아준 건지 모르겠어요. 강남 씨 그 기사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군대 가요고 진짜 정말요? 군대 얘기가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군대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의무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적에 대해서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의무죠. 갔다 오면 정말 의무죠. 까방권이긴 하겠네요. 그 기사에 그 베스트 댓글 그거였어요. 국적 바꾸지 마세요 강남 씨 아이디 유승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댓글. 예. 강남 씨 측에 물어봤는데요.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가겠다고 했어요. 아, 이거 뭐. 네, 그 정도로 예. 본인이 귀화까지 생각할 정도인데, 그리고 아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귀화한 다음에 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는요, 제가 볼 때 송혜 씨를 이렇게 능가하는, 롱런할 수 있는 연예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방권. 근데 또 사랑스러운 아내가 생긴다면 아내를 두고 가기는 사실 힘들죠. 지난해 성추문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영화배우 오달수 씨가 최근 스크린 컴백을 알려서 화제가 됐죠. 예. 네, 오달수 씨 하면은요, 충무로에 알아주는, 믿고 보는 시인 스틸러인데요. 원래 연극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2년 영화 해적 디스크왕대다를 통해서 스크린에 진출을 했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보면은요, 그 장도리로 이빨을 뽑는 그 악덕업주, 그 사람이 바로 오달수 씨였고요.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은 도둑들, 베테랑, 암살, 국제시장 등 1000만 영화에만 무려 8편 출연을 해서 1000만 요정이라 불리고 이미 누적 관객 수도 1억 명을 돌파한 엄청난 흥행 배우입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요정으로 불리던 오달수 씨가 갑자기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지 않습니까? 오달수 씨가 몸담았던 연극극단 연희담 거리패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곳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추측이 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코믹 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배우가 여자 후배를 은밀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이후 오모 씨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서 정확히 사실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그 글의 뉘앙스상 아무래도 오달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게 됐죠.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처음에 오달수 씨가 직접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다 오달수 씨의 말을 믿었던 게 오달수 씨의 그 특유의 이미지랄까? 그런 것들이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소시민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오달수 씨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서 뉴스에 나와서 이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이게 큰 논란으로 갑자기 번졌죠. 워낙 옛날 얘기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오달수 씨가 그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빨리 더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을 그 첫 번째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좀 사건이 커졌던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오달수 씨 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좀 갈리긴 했었습니다. 아니, 오달수 씨 말도 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분들도 꽤 있었고, 아니다 어쨌든 뭐 가해자일 뿐이다라는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튼 그런 비난 의견이 굉장히 좀 힘을 받으면서 영화 신과 함께 2를 이미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찍었던 영화에 오달수 출연 부분을 다 드러내고 새로 이제 재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달수 씨가 당시 출연했던 3편의 영화가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달수 씨는 결국 사과문을 이제 내고 이제 바로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는데요. 식사를 뭐 거의 하지 않고 뭐 술에 의존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이제 뭐 신세까지 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네네. 예. 자, 그런데 오달수 씨가 성추문 논란 후 1년 6개월 만에 스크린 컴백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 사건이 결국 내사 종결됐기 때문인데요. 왜 내사 종결됐을지를 판단해 보면요. 일단 워낙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혐의 입증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오달수 씨에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미투 폭로를 했던 그분이 향후 적극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찰청 같은 곳에서도 특별히 뭔가 더 신고가 있거나 추가적인 정황 증거가 드러나면은 수사를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사 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도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할 정도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사를 해달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그거 진행을 원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됐나 증거가 보죠? 없으면 사실은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거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미투 사건의 어떤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게 이 사람이 가해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걸로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오달수 씨는 1000만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뭐 어마어마한 지금 관객 1억 명 넘을 정도로 그런 분이 이 컴백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요시찰이라는 독립 영화인데 이게 뭐
감옥을 배경으로 해서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기간 동안 이제 고향에 있다가 오달수 씨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하게 됐는데 뭐 일단 그 오달수 씨 입장에서는 복귀작이 독립 영화가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 시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업적인 영화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독립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영화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 하더라도 큰 손은 입지 않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한 차례 필터링이 되는 거죠. 오달수의 컴백작에 대한 엄청나게 올 수 있는 화살은 다 이미 한 차례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상업 영화를 개봉할 때 상업적으로 성공을 보장받아야 되는 영화를 개봉할 때는 훨씬 더 반대 여론이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비록 성추문은 무혐의가 됐지만 오달수 씨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댓글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복귀는 좀 이르다. 아직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 뭐 사과를 직접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은 좀 많은 상태입니다. 네. 오달수 씨의 복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영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달수 씨한테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칩거 중이실 때 한번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그때 이제 왔었던 답변은 복귀하기에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계나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오달수 씨의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작자라든지 뭐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달수 씨를 계속 많이 설득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달수 씨가 복귀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망설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건 싫은 사람은 계속 싫을 거고요. 그 기간이 짧아도 그 사람의 배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보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많이야? 제 생각은요. 일단 복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복귀를 일단 하고 나면은 대중의 평가를 나중에 그렇죠. 받아라. 작품이 나오면은요. 분명히 싫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외면할 겁니다. 인기가 예전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전보다 연기를 더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외면받으면요. 누가 이 사람 복귀시키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도 그 사람을 복귀시키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진정한 연예인으로서의 사형 선고거든요. 오달수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는 계속해서 주연 배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객들의 평가라든가 관객들의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개봉 예정작 중에 주연작도 있지만 그가 계속 너무나 잘해왔던 감초 역할이라던가 굉장히 빛나는 조연 역할도 많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선택하나요, 관객들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에 내가 보고 싶은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그럼 난 오달수가 나오니까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다른 배우들이 피해를 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달수 씨가 이번 컴백에 대해서 조금은 원만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스타의 가족사는 늘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스타의 어머니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올까 하는데요. 안방극장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강다니엘로 불리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몰아보기를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하면서 봤어요. 예. 송가인 씨. 정말 가장 핫하죠. 정말 정말 핫한 스타고. 아니 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제가 송가인 씨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대회에서 1등 하시는 모습 보고 나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밴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이 깡패 같은 거 잘 못하시고 그런 지역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정모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송가인 씨 노래를 들으면서 이 어떻게 표현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칼을 딱 꺼내서 가슴을 팍 찔렀다가 또 이렇게 숨겼다가 또 딱 찔렀다가 이게 소름이 무사처럼 그게 너무너무 시원하고 저는 사실은 전통 트로트가 이렇게 매력적인 장르인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오디션 봤던 친구들이 콘서트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거길 너무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어온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노래 그 콘서트 보면서 감동받으셔가지고 더 큰 의미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네. 박수홍 씨 장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께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매번 패부르가 찔리고 16살밖에 안 납니다. 차이. 아니 예? 아니. 씨의 의사도 그래요. 근데 취향이라는 알겠어요. 송가인 씨가 취향이다. 팬심으로만 갖고 있을게. 팬심으로만. 구성진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홀린 송가인 씨의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 또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무형문화재이시라고요? 네. 네, 그 송가인 씨 어머니가 국가무형문화재 72호 진도 씻김굿 전수조교로 활동 중인 송순단 씨인데요. 진도 씻김굿이 뭔가 보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이 2층에서 풀지 못한 한을 풀어주는 그런 굿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봉하마을에서 씻김굿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주위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되게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한테 무당딸이라고 많이 좀 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좀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가인 씨 어린 시절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맞아요. 송가인 씨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어머니에게 특히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송가인 씨를 낳고 신병에 걸려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송가인 씨가 무당 딸이야 막 이런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커서는 좀 극복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는 씻김굿이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요. 그 넋을 달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직업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방송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또 어떻게 뭐 송가인 씨의 목을 그러니까 노래하는 목청을 주신 게 또 어머니일 수도 있고 트레이닝을 해준 게 어머니 아버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방송 봤는데 너무 재밌으셔. 송가인 씨는 가장 큰 매력이 너무 밝고 건강하고 솔직하고 어른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자 팬이었거든요. 홍자 응원했었는데 한이 그 한이 있는 막 이렇게 처절한 그런 거 좋아해서. 그리고 또 홍씨고 근데 송가인 씨 매력을 한번 빠지면 뭐 헤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씻김굿 하면 그 관 앞에 병풍을 이렇게 딱 쳐놓고 오후 6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소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판소리로 치면 6, 7시간 공연한 그 판소리 완창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진짜 체력이며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송가인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무형문화재이신 어머니의 유전자를 좀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래요. 물려받았죠. 네. 사실 송가인 씨의 외할머니도 무속인이십니다. 아이고야. 엄마의 엄마도 무속인이시고 결국은 그 외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어머니도 신내림을 받으신 거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굿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송가인 씨도 씻김굿의 재능을 사실 보였었대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내 딸만큼은 무속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일부러 소리, 다른 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선 국악을 전공하게 했는데
예술대 쪽 아시겠지만 사실 등록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굿 열심히 하셔서 정말 뼈 빠지게 이 등록금을 다 내셔 지금의 송가인 씨를 만드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국악을 하던 송가인 씨가 어떻게 트롯 쪽으로 전향을 한 거죠?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촉 좋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해요. 이 전국 노래자랑이 이 진도에서 열리는 걸 알고 어머니께서 촉이 온 거죠.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번 나가봐라. 근데 이제 송가인 씨 입장에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뭐 좀 놀림도 나올 것 같아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뭔가 나가라고 했으면 뭔가 있겠지 하고 나갔대요. 당당히 1등을 했다고. 나가서. 야,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맞아요. 슬피 씨도 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셨었잖아요. 네네네. 예, 기존에 가수 쇼미더머니. 하시다가 현역 가수 입장에서 쇼미더머니 나가셔서 조기 탈락하셨나요? 어떻게? 4차까지 갔습니다. 아, 4차. 대단하네요. 예. 랩 약간 저셨잖아요. 몇 그죠? 차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생방 뭐 음악 미션이었죠. 5차부터가 음악 미션이었는데 아주 안타깝게 떨어졌었는데. 안타깝게 랩을 저셨죠. 그죠? 까먹었잖아요. 저렇지. 까먹었어. 근데 여기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창피할 송가인 수도 씨도. 있고. 그죠? 송가인 씨도 네, 그런데 전국 노래자랑에서 매주 1등이 나오잖아요. 네. 1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예. 송가인 씨는 가수 데뷔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 딩동댕 아저씨가 있잖아요. 네. 이분이 바로 박성훈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송가인 씨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유심히 본 거예요. 이거 물건이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앨범을 낼 생각이 있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2년도에 첫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송가인 씨가요, 본명이 아닙니다. 어. 네, 본명은요, 조은심인데요. 첫 앨범. 정진해. 잘 어울리는 의심이 아니야. 아, 예.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면 첫 앨범은 본명으로 일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3집을 내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어머니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 이름 본명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꿨는데 약간 요 가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뭐예요? 김소연이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김가연이 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송가인 씨도 조은심에서 송가인이 되면서 이름을 가를 넣어야 알리기 되나? 시작했는데 근데 왜 가인이에요? 왜 가인이냐면 가인. 네. 노래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그다음에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송가인 노래하는 사람. 송 씨 성은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 직접 근데 본인의 성을 딴 거죠. 아니 노래. 엄마의 성을 따서. 노래할 때도 송이라고 하잖아요. 송가인. 노래하는 여자.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송가인 씨가 성만 엄마 거를 따온 게 아닙니다. 얼굴이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사실 작고 몸이 좀 이렇게 가늘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얼굴이 통통해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 동글동글하면 화면에 더 동글동글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톡스 맞았다 뭐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엄마가 TV에 딱 나오자마자 붕어빵이네. 그러니까요. 예. 네. 송가인 씨가 2012년부터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지만 올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이름을 그때 알렸죠. 무려 7년간 무명 생활을 했는데요. 이 무명 생활 또 서울 올라와서 서울살이가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한 얘기인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수입이 없어서 월세며 뭐 공과금도 낼 돈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동대문에서 이제 그런 부자재들을 사다가 친구들과 비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SNS 통해서 또 그 사진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올려가지고 직접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걸로 이제 뭐 근근히 버텼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자재 사다가 비녀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비녀 끝에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는 게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들을 일일이 붙여야 돼요. 그리고 또 붙이는 건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과정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녀를 만들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고된 서울살이를 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네. 바로 소속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보통 그리고- 신인들이 저렇게 당하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집을 이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십니다. 무속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굿땅을 팔아서 돈을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작업실인데 그거를 땅을 팔아서. 야, 근데 어머님이 참 뭔가 촉이 있으신 것 같아. 맞나 보다. 얘는 네. 가수로 큰 인물이 될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지원을 좀 해줘야 아니 된다. 노래자랑 내보낸 것부터 확신하셨네. 미스트롯 이번에 나가라고 한 것까지. 그러니까요. 엄마가 무속이는 게 이렇게 좋네요. 그죠? 예.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 상금 3천만 원을 네. 엄마한테 그냥 바로 통장으로 그럼요. 보냈다고 합니다. 예. 계좌이체. 이제는 아무도 송가인 씨를 무시 못하고 또 못 알아보지도 않는 뭐 초특급 스타가 됐습니다만 이제 돈 좀 많이 벌 텐데 어머니께 좋은 굿땅 하나 네. 선물해 드리는 게 예. 효도일 것 같네요. 네네. 최근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엑시트의 조정석 씨에게도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밝은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조정석 씨의 이 어머니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머니가 3남매를 낳은 후에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재혼을 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조정석 씨를 낳게 된 건데 큰 누나와 19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큰 형이랑은 16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작은 형과는 10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큰 누나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어릴 때는 큰 누나가 엄마고 실제 어머니가 할머니인 줄 알았다라는 인터뷰를 보기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딱 우리 집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큰애랑 둘째가 19살 차이니까. 19살. 네. 딱 맞네, 여기랑. 재혼하신 어머니가 전 남편하고 난 아이들을 다 같이 케어한 듯한데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요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누나가 조정석 씨한테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쁘다 하면 뭐 엄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누나는 굉장히 잘해줬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큰형이랑 16살 차이가 나는데 복싱 선수 출신이래요. 형이 고등학교 때 말을 안 하고 외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형이 하는 말을 듣고 큰형이 하는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정서가 그 누나는 굉장히 잘해줬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큰형이랑 16살 차이가 나는데 복싱 선수 출신이래요. 형이 고등학교 때 말을 안 하고 외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형이 하는 말을 듣고 큰형이 하는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엄마가 야 하지마 하고 큰형이 안 해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어. 뭐야? 정서가 형이 너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왜요? 때리면 너 죽을까봐. 복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선수가 안 일반인들이랑 이렇게 왜냐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공포를 느꼈겠네요. 지금의 공포를. 예. 네, 그런데 조정석 씨가 곱상한 외모와 달리 반전이 있습니다. 조정석 씨가 어렸을 때 집안이 정말 매우 가난했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께서 2000년대에 돌아가시면서 조정석 씨가 60이 넘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 된 것이죠. 이때 조정석 씨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기에 군대 영장이 나옵니다. 조정석 씨는 그 연로하신 호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군 면제를 신청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군대 안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호르몬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군면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가족 구성 비율이라든지 재산액, 월 수입액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군에서 정한 생계 곤란의 기준이 재산액은 1,3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 수입인 1인 18만 원 이하. 조정석 씨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 생활이 굉장히 좀 곤궁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데뷔 초에 조정석 씨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20살 때 자살을 생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도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와 같이 자야 했고 또 인천 영종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로 일을 하기도 해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가 삼수 끝에 서울예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생활이 이제 힘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학생 신분이니까 신용 등급이 낮고 이래서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의 학업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요, 어려운 집안에 자랐다고는 전혀 못 느낄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요, 보드윅이에요, 보드윅. 뭐냐면은 역대 헤드윅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들한테는 별명이 다 있어요. 조승우는 조드윅이거든요. 근데 같은 조정석인데 사실 더 선배고 조드윅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헤드윅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짧은 이 핫팬츠에다가 몸을 다 드러내는 그런 분장을 하거든요. 살이 너무 하얘서 뽀예요. 그래서 보드윅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또 이제 조명 받으면 더 뽀해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정말로 뱀파이어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친구가 가사곤란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정말로 어릴 적부터 표심이 되게 지극하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티 없게 굉장히 밝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석 씨는 위로도 또 3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어머니를 왜 부양하지 않았던 건가요? 맞아요. 네. 이러한 이유들로 봤을 때 아마도 조정석 씨와 이제 형 누나의 그 호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면제 당시에 어머니 호적상에는 조정석 씨만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조정석 씨밖에 없었던 거죠. 호적을 변경하려면요, 원래 전 남편이 그 같이 재판을 해서 허락을 해야만 호적 자체도 변경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성씨는 변경을 했지만 호적은 변경을 원래 못했어요. 자동으로 그 전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 3남매는. 그러니까 저 3남매는 남편의 그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 있는 상태에 아버지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 형님과 누나가 있는데 그 도움을 전혀 그러게요.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형 누나들도 너무 힘들었대. 다 같이 너무 힘들어. 다 같이. 그러니까 2012년에 그때 취재할 때 소속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2012년이면 조정석 씨가 80년생이니까 32살일 때잖아요.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니까는 바로 그냥 일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힘들게 일했습니다라고. 이건 항의보다는 호소에 가까웠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조정석 씨가 인기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건 영화 건축학개론의 납득이 역할을 하고 나서부터잖아요. 스타 반열에 오르자마자 어머니에게 집 한 채를 선물하면서 효도를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자, 효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를 누린 월드스타 지휘자 배우 김태희 씨의 남편 바로 정지훈 씨인데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정말 데뷔 전에는 힘든 시절을 보냈대요. 맞아요. 예. 제가 2000년대 들어서 기자 생활하면서 만났던 솔로로서 최고의 슈퍼스타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도 이런 이 가난을 모티브로 한 그런 사연이 통할까 싶었는데 정말 비는 그 사연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본인이 너무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한 아이였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5일 정도까지는 굶어봤대요. 하루는 이제 보리차가 없어서 이제 물만 끓여 먹었는데 밤에 이제 안 보인 상태에서 물을 먹었는데 뭔가 씹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바퀴벌레가 알을 까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 원효 해골물을 그냥 시원하게 마셨다는 것처럼 그냥 먹을 때는 뭔가 씹히는 게 있으니까 배고팠는데 좋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바퀴벌레 알인 줄 알고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 만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진짜 안쓰럽네요.
그러니 얼마나 성공에 굶주리고 내가 성공해서 엄마를 보살피고 뭔가 좋은 걸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 가난해도 가족이 있다면 좀 끈끈한 가족이 있다면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정지훈 씨가 어머니에 대해 애틋한 사연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지훈 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정지훈 씨 혼자 어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또 여기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당뇨병에 걸렸는데 이 인슐린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고 해도 그 인슐린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병인데 그걸 살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진짜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뭐 당뇨병, 백혈병, 부자들 병이란 얘기도 이제 예전에 있었죠. 물론 이제 2018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인슐린 주사제도 이제는 뭐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거의 매일같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제 비용만 해도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꽤 됐었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는 정지훈 씨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힘든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떠나버리셔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집안 이제 가구를 다 때려 부셨는데 그러다가 침대 밑에서 어머니가 남겨둔 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와 함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본인의 운명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나 떠나면은 이 돈으로 너희 생계를 꾸려라라는 생각으로 진통제랑 인슐린 안 사고 모아두신 돈을 두고 가셨던 거예요. 이게 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어머니가 근데 당신 그 주사를 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목숨값이 진짜 얼마나 목숨값이네.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정말 처음 듣는 그걸 얘기다. 참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가 봐요. 네, 진짜 아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어요.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눈물 나네. 가슴 아프고 무서워. 막 이러고 하는데 박 하나씩 터졌어요 또. 진짜 아들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그걸 봤을 때 어떤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럼요. 예, 그래서 엄마가 보고 계실 테니까 저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그때 정지훈 씨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병을 못 고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때는 손 내밀어도 잡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들었는데 그때 어디 무릎팍두산가 어디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정말 많이 슬픈 진짜. 이야기여서 많은 시청자들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가수 B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정지훈 씨가 아유 진짜 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게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미역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가장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지훈 씨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인스턴트이든 아니든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미역국 끓여준 걸 정말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말이야. 확 들어오네. 아유. 네, 정지훈 씨 하면 사실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한 악바리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정도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심지어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감독님한테 가서 내가 이 작품에 꼭 출연해야 된다. 내가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어필하면서 스스로 작품을 가지고 오는 배우이기도 해요. 그런 그 정도로 작품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SBS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막 달려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알고 보니 이렇게 어머니였던 거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실제로
정지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쓰러질 수가 없다. 넘어져도 다시 달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 예전에 그 빛이 저도 예능 프로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몸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연습실에서 그때만 해도 JYP 뭐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인데 뭐 윤정수 씨하고도 친했어요. 비가. 걔 뭐 하는데? 또 연습하고 있나 봐. 쟤는 정말 악발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운동도 예전에 그 영화 찍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노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성실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눈물이 다들 또 네. 이렇게 그렁그렁해지는 것 같은데 네. 왜일까요? 이게 참. 네. 엄마가 마찬가지죠. 고생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대끼는데 저도 엄마에 대해서 엄마를 더 이제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딱 생기는 게 아이를 낳을 때였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 순간 아이 낳을 때 딱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엄마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는. 그러니까 친정 엄마들이 이제 딸이 아이 낳으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눈물이 딱 맺히게 돼요. 엄마들이 맨날 그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너도 애 낳아봐. 너도 이때가 똑같은 애 낳아서 똑같이 고생해봐. 그게 그대로 예. 현실화됐군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우리 엄마만큼 못할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엄마한테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네. 항상 엄마한테는 미안하면서도 또 띡띡거리죠. 그게 또 자식이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최근에 뭐 프로그램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오랜만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뭐 이렇게 찍은 것들이 이제 나갔는데 엄마가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의 그 반응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전화 한 통화 기다렸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살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100% 이해 못하시지만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저의 솔직한 힘든 얘기를 들으시니까 엄마가 갑자기 아들 기죽지 말고 살아. 그 얘기하는데 울컥하죠. 울컥하더라고요. 엄마는 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타보다 더 특별한 스타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